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1차 기록관리 정책포럼의 사회를 맡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김현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차 기록관리 정책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주제는 국가기록원 소장 역사기록물의 공개 활용 확대 방안,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업무 개선을 위한 방향 검토,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과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험로입니다. 국가기록원 곽진욱 기록정책 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국가기록원은 약 1억 2천만 건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연평균적으로 비전자 기록이 10만 건, 전자 기록이 300만 건 정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의 데이터뱅크이자 기록의 보고입니다. 우리 국가기록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들 기록을 잘 정리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관리의 성과는 기록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어 이용자의 가치 창출로 연결되는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의 활용 측면에는 기록의 공개 범위 확대, 기록의 디지털화, 수요자가 편리한 접근 방식과 검색체계 마련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까지 구상하고 있어 기록의 공개와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 확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의 활용 촉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PPT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아마 여러분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해드린 자료집의 페이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이 공개 업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공개 업무의 개선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3페이지 제일 위에 목차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개선 방향을 이제 보면서 처음에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인 제도나 절차 이런 거로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개선 방향을 논할 때 좀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할 때 정보공개 업무의 가장 원천이 될 만한 그런 규범들을 먼저 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분석을 하거나 개선 방향을 낼 때 일종의 궤도 이탈 없이 그냥 검토해야 될 방향대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좀 너무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저희 공개 업무가 헌법적인 기본권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표현의 자유나 이런 다른 명시된 헌법적 기본권하고 밀접한 것이고 저희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에 대한 공개 업무도 이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처음에 출발했고 지금 이 조선총독부 기록 공개 사례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거 사실은 생산된 지 굉장히 오래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 기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표 내용 들어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슈 중에 가장 저희가 다루기가 약간 좀 까다로웠던 이슈가 개인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역사 기록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범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것이 이제 100년도 넘게 전에 생산됐던 기록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강화 그런 그 분위기가 이 조선총독부 기록물의 공개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 3장에 구성을 했고요. 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강화 부분만 저희가 기조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기록원의 상당수의 기록들이 부분 비공개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과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서로 붙었을 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우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조선총독부 기록물 공개에 대한 저희가 국가기록원이 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공개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도 한 번 보류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때도 역시 중심 이슈는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냥 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전면으로 거의 이제 기본적인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것이 그 국민 알 권리에 어떻게 그 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공익성 검토 절차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그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영국에서 하고 있는 그 절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번 이런 쪽에 어떤 맥락화시키는 상대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조금 운영을 해야 그런 지혜를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4장에서는 그렇게 했고 5장은 이제 저희가 해왔던 아까 이제 시작은 헌법적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에 접근할 때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의 측면에서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첫째는 이제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회돼서 이제 기록물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됐을 때 그 골 수 있냐 없냐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장애 요소를 국가기록원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발표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이슈 그 문제 의식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 국가기록원의 공개 업무의 성격이 큰 기준, 그러니까 모든 기록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의 영역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청구가 들어왔을 때 기록원이 그걸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분야는 그 청구가 들어왔을 때 국가기록원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왔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해서 한 3가지 영역으로 해서 실제로 기록원이 그동안 알 권리 구현과 관련돼서 해왔던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거를 5장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조선총독부 기록은 그 대표적인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으로 문서를 약 4만 권, 도면 약 80만 매, 기타 간행물 한 5천 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 부분은 이제 제 뒤에 이제 장신 교수님 발표 내용을 보시면 더 전문적이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 공개는 그 생산 시기를 감안을 해서 역사 연구를 위한 사료 공개로 보는 시각이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판단을 했는데 근래 들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학적부나 행영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은 작년에 그 조선총독부 기록에 대한 일관 공개를 목표로 해서 그 공개를 추진했는데 결과는 심의에 2차례 걸쳐서 심의한 끝에 역사 기록으로서 전면 공개하는 안이 아니라 생존자로 추정되는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제외하는 안이 심의위원회 과반수 이상으로 채택이 돼서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자는 이 과정을 보면서 조선총독부 기록도 물론 포함해서 그 기록물 공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의 공개 업무에 대한 좀 되돌아볼 그런 측면이 개선을 위해서 되돌아볼 측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했고요. 그 담당 과장으로서 했던 것으로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제한되겠지만 여기 제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 플러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용 중에 나중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헌법적 기본권의 견제에서 좀 우리 국가기록원의 공개 업무를 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실무 절차의 효율화까지 개선의 범위를 조금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제가 앞서서 쭉 목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 페이지입니다. 이 장의 제목도
이 장의 내용도 국가기록원의 공개 헌법상의 기본권을 알 권리인데 사실 뭐 개선 방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근본적인 원점이 될 업무의 원점이 될 만한 그겁니다만 제가 또 이 그 써놓은 내용을 이 발표에 굉장히 그 쟁점화될 만한 구체적인 쟁점화될 만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그 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결난 국민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그 권리의 구체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서 자유권적 측면과 청구권적 측면 이 두 개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중요 기록 정보가 모이는 곳이고 그것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의사 여론 형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알 권리 구현의 대표적인 의무 주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국가기록 직원으로서 조금 뼈아프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좀 과도하다는 우리 저 직원 중에는 혹시 너무 좀 과도하신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어느 틈엔가 이 알 권리가 우리가 가르쳐줄 권리로 바뀌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알 권리는 주인은 국민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민이 가져야 될 실체적인 권한인데 국가기록원의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는 그것이 국가기록원의 기준, 국가기록원의 조치, 국가기록원의 어떤 판단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알 권리에 대한 구현에 향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체가 좀 그 다른 식으로 생각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강조를 해봤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일제 시기 조선 시기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 말씀드렸듯이 대표적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은 생산된 지 70년이 넘었고 그래서 학계에서는 역사 연구를 위한 사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한편으로는 정부 보훈 업무에서는 독립유공을 입증하는 현업 자료로도 활용 중에 있고 특히 이제 국가기록원은 재산 증빙 관련된 열람 청구가 1년 중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생산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제강점기 기록이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을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간에 자료들이 유출된 곳이 많아서 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원시 취득 과정이나 초기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가 지금 현재 있는 토지 소유권을 가르는 그런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기록에 대한 그 열람 수요가 꼭 역사 연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보훈 업무 같은 행정 업무나 그 토지조사 그 재산권 증빙 같은 그 증빙 자료에도 많이 활용된 편입니다.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정책적 업무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랄지 비밀이랄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비공개되는 사유는 거의 없고 조선 총독부 기록은 대부분 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 정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그 1990년까지는 지적 기록조차도 당사자 아니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좀 가장 그 원시 취득의 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인의 후손이나 관계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자료를 어떻게든지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을 했다가 90년에 이제 지적 기록에 대한 그 기록 공개 방침이 바뀌면서 이거는 저희 국가기록원이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행정자치부에 있는 지적 담당관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적 자료에 대한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 해당 자료가 아니라고 해서 그 전부 공개된 조치를 해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지적 관련 자료를 이미 공개를 해 왔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국가기록원은 21년도 그 21일 작년에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일괄적 공개를 그 추진한 바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조선총독부 기록본 전체가 하나의 역사가 된 시기의 기록이므로 일괄 공개하는 방안. 실무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 안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다 비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망자에 대한 기록은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 생산 또는 인물에 따라서 연령 저희 그 평균 수명이 한 80세 중반 여성하고 남성이 좀 다른데요. 한 90세 생산 연령 90년을 초과한 인적 기록에 대해서 일부 제한하는 두 개 안을 만들어서 공개심이 채택되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의 끝에 한 번은 이제 그 보류가 됐고 두 번 회의를 거쳐서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 이슈가 떠올랐는데 이제 알 권리 구현과 개인정보 보호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알 권리 구현, 개인정보 보호 다 헌법적 그런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표리 관계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그런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업무에서 충돌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강화의 영향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고 보통 얘기됩니다. 그 개인정보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보통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그 자기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컬어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알 권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그 근거를 갖는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형성,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설계하고 형성하고 형성된 정보에 대한 조사, 수집, 보관, 공개, 처리, 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리는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나뉘는데 소극적인 권리는 개인정보가 국가 등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적극적 권리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그 관리, 통제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아마도 그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표현 자체는 아마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그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맨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른바 중립적 정보입니다. 중립적 정보는 그 의료보험 카드라든지 각종 집약적으로 그 자료는 누가 봐도 공개되면 개인의 피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보호 대상이 될 건가 말 건가라고 하는 논란이 거의 없는 그런 정보 우리가 통상 전형적인 그런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이게 공개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직자에 대한 인적 정보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지만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예상할 수 없는 정보를 중립적 개인정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좀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중립적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7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기결정권은 최근 들어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뭐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중립적 정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그냥 그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굉장히 대량의 정보들이 한꺼번에 처리되죠. 예를 들면 예전에 집집마다 붙어 있는 문패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소하고 사람 이름을 딱 쓰죠.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공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다른 어떤 피해를 유발하거나 오히려 내가 이 집은 우리 집이다라고 하는 자랑거리였는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다라고 하는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이 평상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조금 약간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고 무슨 뭐 의료 정보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컴퓨터상으로 대량의 정보 처리가 가능한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문패는 옛날에는 중립적 정보였는데 지금은 중립적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형식적으로 병행하는 방향은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서로 형식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조화롭게 운영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조선총독부 공개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판단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게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규정을 유력하게 적용할 경우에 국가기록원에서는 생존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작년의 결정이 좀 맹점이 뭐냐면 큰 기준으로서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딱 잘라서 공개를 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모 의원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 90살이 넘은 살아 계신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기준 국가기록원이 이 기준을 정하는 의미가 뭐냐? 개별 사람들은 이 인구 통계 기준하고 다를 텐데 그러면은 청구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학에서 비혼용 기록으로 정의하는 아카이브를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통상 아카이브의 활용은 문화적 견지에서 보는 경우가 많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공개 업무에서는 적극적 권리로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상응하는 비공개 요소 중에 일부를 공익적 견지에서 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절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록원소장 기록에 적용할 비공개 기준은 비공개에 따른 좀 공익적인 관점에서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도 유효하지만 이게 개별 케이스에 다를 수도 있고 개별 케이스에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오늘 이제 뒤에 발표해 주실 이제 장신규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토론하실 이용기 교수님 같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는 적용을 하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어떤 공익이나 사회의 어떤 지적 재부에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갈 건지 아닌지에 대한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지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단 그냥 업무의 기조라고 할까요? 이게 국가기록은 이제까지 이런 그 절차를 운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조금 소개 겸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제안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의 대량 철기도와 결합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주체에 대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비공개의 실익이 정비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다만 이 잠재적인 피해를 어떻게 획정짓느냐에 따라서 공익적 검토의 필요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기준을 이게 잠재적으로 피해가 이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게 되면은 사실은 비공개, 부분 공개죠. 부분 비공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즉 심의의 회의록을 보면은 그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이게 국가기록원이 이제 공개를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가기록원은 대비해야 된다. 뭐에 대비해야 되냐면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공개에 따른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된다. 요즘 속된 말로 장난 아니다. 그쪽의 소송이. 사실 그거를 만약에 기조로 하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국가기록원 실무는 상당히 공개 쪽에 인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송이라는 게 사람 개인이나 기관을 상당히 위축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 소송이 걸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판례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에 앞서서 좀 무서워하는 거죠. 이게 개인 공무원 당연히 무서워합니다. 이거 왜냐면 소송이 걸리면은 소송이 국가기록원이 소송 당사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특정 공무원이 그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판례라든지 면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깨알 같은 그런 조치가 있어도 사실은 위축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공무원 면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책제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이 업무가 요즘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면책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기준을 보편화하고 일반화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공개 범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환기하려고 했던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 정보가 늘어나고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자칫 한번 단편적인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단편적인 기준으로 일변도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비공개 판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홍길동 비공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왜냐? 홍길동 자체는 중립적 개인정보라고 다뤄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말이 좀 어색한데요. 그런 거랑 연동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유발된다라는 식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름 석자만 이런 농담도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가 방송됐다가 중단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종대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정춘회에서 난리쳐가지고 그 드라마가 그냥 중간에 방영을 못하고 그냥 낙차됐죠. 이게 시대를 초월하고 돌아가신 사람 망자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 또 다른 단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망자와 관련돼서 생존한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름으로 특정된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를 하면 안 되는 식으로 기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업무에서 알 권리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이런 쪽에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정보를 하더라도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상이한 맥락을 상호 비교하는 실효성 있는 공익성 판단이 관건이다라고 본 것은 말은 좀 복잡합니다만 개별 케이스마다 이 공개 청구나 공개로 인한 파장, 공개로 인한 영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맥락화하는 상대화하고 맥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인정보라고 하는 정보의 성격, 그 다음에 중립적 개인정보가 줄어드는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만 가지고 업무를 할 경우에 사실상 그 업무 기준이나 이런 게 보호 기준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려면 그런 어떤 특별한 청구나 특별한 공개 결과에 대한 상대화가 그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그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국에는 그 정보 공개에 따른 공익성 테스트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영국의 TNA가 우리로 치면 국가기록원 조직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현업 기관들, 현대 기관, 공공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정보가 만약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공개와 비공개에 따른 이익과 침해를 형량해 본다라는 겁니다. 뭐 사례를 든 것은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이 사례를 든 걸 제가 읽은 거를 그 적시를 한 건데요. 범죄 정보 같은 경우에 한쪽에서는 개인정보죠. 범죄 정보 개인정보고 피해자 정보 개인정보입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을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 권리와 범죄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예방을 해야 되고 뭐 지역민에 대한 알 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야 그게 공개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집값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좀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고 이러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무게를 달면은 그 결론이 안 납니다. 연구의 절차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하고 판례들을 대입하고 해서 결국 나중에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한 절차, 개별화되고 특화되고 상대화된 절차가 좀 발전되고 발달하고 거기에 이제 지식, 우리 그 기관의 지식과 정부의 지식이 좀 쌓이면서 무조건적인 일반 기준으로 쳐가지고 개인으로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단조로운 그런 업무를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그동안 기록원이 뭐를 해왔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돌아보는 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기록 어떤 그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기록을 조회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소를 국가기록원이 어떻게 제거하려고 했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확인된 기록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저는 법적 접근이라고 하지만 말이 좀 너무 생경해서 일단 그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기록원이 어떤 일을 해왔냐라고 하는 거. 마지막은 실제로 청구 들어온 건에 대해서 기록원이 어떻게 처리해왔냐라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록의 조회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그 발표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아마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이용하려고 하실 때 뭐 불만이 없던 분도 계시지만 좀 불만이 있는 부분이 첫 출발이 이제 검색의 부분입니다. 검색을 했는데 이게 없다는 건지 있는데 안 나오는 건지 있는 거는 나오니까 괜찮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록원의 첫인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기록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은 9페이지 1번 기본 목록, 그다음에 그 뒤에 검색 목록 크게 두 개로 양분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눠집니다만 기본 목록은 생산될 당시 그대로를 반영하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에 어떻게 보면 외국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물론 이제 동양권,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이 철권 목록이라고 하는 철권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아카이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게 중국의 당환이나 일본의 공문서관에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 국가기록으로 기록물 검색하려면 생산 당시에 만들어진 제목으로 검색해야 되는 기본 목록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그 기본 목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인어라든지 이런 것도 인명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이런 그 개별 색인어도 이제 구축을 해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권으로 구성되는 기본 목록 검색을 가능하게 그 해왔고 이거는 뭐 아주 오래된 국가기록원이 정부기록보조 시절서부터 해왔던 그런 목록 생산 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약 한 20년 전부터 국가기록원에서 외국의 이제 기록학의 어떤 그것을 이제 흡수하면서 하게 된 그런 어떤 목록의 형태인데 기술 목록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아카이브에서 기술 목록은 기본 목록하고의 다른 점은 기본 목록은 생산될 당시에 표현을 그대로 반영한 철권 목록이라면 이거는 그래서 앞에 것을 텍스트 목록이라고 하면 이걸 컨텍스트 목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록물의 생산의 배경, 그다음에 집합화된 그런 국가기록원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국제 아카이브 전문가들이 약 한 100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표준화를 진행해 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벤치마킹해서 한 목록인 그 방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단서를 달게 10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바로입니다. 기술 목록의 생산은 국가기록원이 20여 년 전부터 해온 오래된 일이지만 애초에 국제표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이제 기본 목록, 철권 기본 목록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아카이브에 넘어왔을 때 재조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와서 다시 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정리. 어레인지먼트 앤 디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레인지먼트가 자료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정리된 물리적 질서대로 표현하는 게 이제 기술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국가기록은 애초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철권 목록으로 입수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그런 그룹화하고 집합화한 기술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가상화된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충관 그렇다고 해서 철권 목록이 굉장히 큰 문제냐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권 목록 자체를 가지고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철권 목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목록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도 꼭 완전히 그 정통 기록물 기술 규칙에 입각한 목록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 레코드 그룹, 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시리즈 단위의 굉장히 유연한 목록 기술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권에 기반한 걸 기반해서 맥락화된 목록을 기술 목록을 만드는 게 꼭 그렇게 원칙에서 크게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특히 총독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조선 총독부 당시 시절부터 재책된 형태로 기록물을 남겼고 그게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다시 재조직이라든지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고 지금 있는 우리가 물려받은 일본이 패망하고 물려받은 그 상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뭐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을 도입한 그런 검색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검색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미래형 검색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종이 문서를 가지고 스캐닝해서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색인화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지금 시작입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면 검색의 그 범위가 아마 기존의 목록만 가지고 하는 검색보다는 획기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게 요즘 뭐 정보 처리 기술의 첨단화 경향하고 맞물릴 경우에는 이게 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기존의 검색과는 상황이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뭐 그게 저희가 그 단계까지 진입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규제형 콘텐츠나 출판물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법적인 접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공개 기록의 재분류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국가기록원의 공개 업무의 개선 중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크리티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이 부분에 사실 이건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분류가. 그 다음에 국가기록원의 정책부서, 서비스 정책부서가 이 부분에 투여하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법적인 거를 다 이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여기에 할당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원리적으로 이 사전에 일괄적으로 연도에 도달한 기록을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재분류를 일괄적으로 하는 업무가, 이건 원리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론 법을 넘어서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법에 따라서 소장기록물 중 비공개 기록을 5년마다 재분류를 하고, 이게 예전에는 개인정보도 5년마다 재분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최근 30년을 동안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30년을 유예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인 경우라도 30년을 유예한다고 해도 크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적용하게 되면은 망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산된 지 30년 뒤에 됐을 때 해당되는 그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사망했을지 안 했을지는 장담 못하는 것이고, 30년이라고 보통 하게 되면은 요즘 연령으로 봐서는 사실은 사망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30년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록물마다 다르긴 합니다. 기록물의 30년 유예가 실제로 해당인이 태어난 지 90년 더 이상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30년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된 부분을 단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이 주기적 재분류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 사전에 비공개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꼭 너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이 그만큼 비공개 기록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어떤 실무적인 또는 정책적 의지가 이걸 통해서 반영을 된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재분류 제도는 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게 5년 주기로 이제 재분류를 하는데, 이제 다시 비공개로 재분류돼 있을 경우에 그 이전에 재분류된 그 시점부터 5년 뒤에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 청구가 들어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5년 전에 재분류했던 게 만약에 3년 뒤에 공개 청구 들어왔을 때 이게 비공개니까, 비공개로 재분류 유지된 거니까 그냥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이게 다시 공개로 전환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지금 열람실에서 상당 부분은 저희 국가열람창구에서 기본적으로 공개 재분류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업무를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나갈 때는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비공개가 지금도 유효한지.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기록원이 여기에 이제 자원을 투여하는데 연간 200만 권입니다. 건이 아니고 권이니까 이게 건으로 따지면은 우리 보통 20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통상 그러면 건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천만 건이 재분류 대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실무적으로 이 재분류를 하기 위한 자원 할당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저희 부서 이 재분류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가중한 그런 실정이라서 인력 증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인력 증원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적 자원을 요구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국가기록원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측면에서 보나 이 재분류가 가지고 있는 명분 말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나 효능 측면에서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13페이지 밑에는 일반 기준은 위에 있는 일반 재분류 기준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재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상당히 일반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일괄 기준의 적용이라는 게 상당히 공급자형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요구를 하고 누가 이런 요구를 하고 그걸 보고 막 이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건들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보편화된 일반 기준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고민의 중심이 이 기준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
해야 될 고민이 훨씬 더 농후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식별 마스킹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를 좀 더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차원인데 자동화 마스킹 기술을 R&D 사업을 통해서 2년 동안 했고 지금 실제 그 과정에 적용하기 직전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록정보 정보 공개 처리인데요. 제가 판단하는 공개 업무의 개선 방향에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알 권리의 규범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조화롭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맥락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 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을 때 그 청구된 건에 대해 처리하는 이 부분에서 그런 지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특별하게 쟁점화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아무튼 이게 일괄적인 재분류, 일괄적인 구체적인 청구에 이렇게 천착하지 않는 그런 업무가 자칫하면은 국가기록원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일반화된 기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개별 청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답답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비공개 기록의 제한적 열람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냐 비공개냐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규범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다만 알 권리나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공개할 거냐 말 거냐가 기본 정도입니다만 국가기록원에는 예외적인 규정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법 37조에 비공개 기록의 제한적 열람인데 이게 비공개 기록의 제한적 열람으로 돼 있지만 사실 여기 이 연구자분들은 이 조항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비공개 기록의 제한적 열람에서 특히 뭐 권리구제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공익성이 비교적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공개 기록의 제한적 열람에 취지하고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 쟁점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학술 열람 같은 경우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에는 그 비영리적 목적의 학술 연구의 목적에 청구가 있을 경우에 그걸 검토해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국가기록원장이 결정하거나 기록물 공개심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비공개 기록의 제한적 열람을 기본적인 절차의 스타일을 공개로 본다는 겁니다. 공개로. 근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 공개는 아니죠. 왜냐하면 비공개 기록을 제한적으로 열람해 준다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내규에 목적이 뭐냐. 사실 목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에 목적란이 없어진 건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필요 없고 공개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지 내가 이걸 왜 쓰는지 왜 물어보냐 이래가지고 그 제도가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제한적으로 한 일종의 특혜 열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뭐냐 이게 비영리 목적이 맞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목적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반 공개와는 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일반 공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는 이거를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일단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두 번째 문단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상당히 공개가 맞냐.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형식 논리적으로는 공개는 아니거든요. 공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외 없이 공개 받았을 때 공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 표현도 열람입니다. 열람이라서 이거를 공개 카테고리에 넣어서 그 절차에 대해 처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시 좀 재검토를 할 때 돌아볼 때 애초에 이거는 일반적인 공개냐 아니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 열람 제도는 현행법상 공개 일종에서 간주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술열람에도 그 이유를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단서는 굉장히 모호한 단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예를 들면 연구 그 프로젝트에서 상업 출판을 계획을 하고 만약에 상업 출판이 대박이 나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상당히 많은 인쇄를 받았다. 그럼 이거를 비영리 목적으로 국한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리냐 비영리냐의 문제는 좀 부차적인 것 같고 이게 공익적이냐 아니냐. 이게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권리구제처럼
사회적인 관점의 공익적인 측면으로 검토가 기본이 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 청구의 특수성, 그 청구하는 청구 계획의 특수성이나 공익성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일반적인 공개 절차가 아니라 그 공개를 요청하는 측과 국가기록원이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활용한 문화적 재부의 증강을 도모하는 데 이 제도를 쓰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매진말은 제가 이제까지 한 말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